네, 오은지의 정치 시그널입니다. 구자룡 변호사님 모셨는데요.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이어서 게임 체인저로 또 한 번 오셨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에서 2차 인재 영입을 좀 공개를 했는데 구자룡 변호사는 1차 인재 영입 인사이시잖아요. 네. 어제는 보니까 컨셉이 좀 젊은 층인 것 같아요. 90년대생이 좀 상당수가 포함이 됐더라고요. 당의 인재 영입 좀 컨셉에 대해서 뭐 본인도 1차 대상이셨지만 어떻게 좀 보고 계셨습니까? 좀 세대 교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처음에 제의 받고 한 6개월 정도 계속 이제 제의가 계속 됐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한 인재 영입 위원이신 분들 여러분들을 만났어요. 많이 뭐 찾아와 주시기도 했고 이랬는데 그때 항상 하셨던 목소리가 이번에는 공천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아, 수긍이 된다. 이거 진짜 공천 잘했다. 이 얘기를 꼭 듣겠다. 이런 예.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득권에 대해서 내려놓는 거 이걸 먼저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저에 대해서 권하실 때도 저는 정치인 누구하고도 사실 연이 없거든요. 예. 근데 구 변호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다른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는지 이건 모르잖아요. 사실 이제 영입이 확정될 때까지는 명단은 내부에서도 이렇게 잘 모르니까 네. 저 역시도 몰랐는데 아, 그 말이 진심이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기득권에 대해서 내려놓고 이번 공천에 대해서는 누군지 이름도 모르고 활동도 좀 티미했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네. 당연히 자리가 없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 비례대표에 대해서도 상징성 있는 인물,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는 인물을 영입할 것이다. 이제 처음부터 그런 얘기들을 하셨기 때문에 저 네. 역시도 저는 지난번에 비례나 뭐 강남이나 이렇게 생각 안 한다고 했던 게 그렇죠. 꽃길 가지 않으시겠다 했죠. 근데 예.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어요. 왜냐면은 그 말씀을 주시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신뢰를 드리겠다. 그럼 내가 진짜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선뜻 이제 뭐 수락하는 것도 가능해지겠다. 네. 만약에 이래 놓고서 또 공천에 대해서 잡음이 일거나 이러면 저 역시도 굉장히 실망할 것 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저한테 했던 말이 그게 빈말은 아니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총선 국면 때마다 청년 정치인들을 많이 좀 영입하겠다라고 하면서 전면에 내세우는 건 늘 좀 봐왔던 풍경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좀 영입은 했는데 어떻게 활용할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구자룡 변호사가 느끼시기에는 당이 청년들을 그냥 들러리 세우는 거에 그칠 게 아니라 좀 진정성 있는 영입을 할 것 같다 이런 기대가 좀 있으신 건가 보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그 기대 때문에 마지막에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수락을 했던 것인데 지금부터도 사실 또 중요하죠. 이제 이렇게 영입 발표를 했을 때 예.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공천을 받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에 가게끔 하는 거 역시 그게 약속을 실현하는 마지막 단계잖아요. 네.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사실 이게 그냥 행사에 그칠 수 있겠죠. 그럼 그게 더 큰 실망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거든요. 전에도 뭐 청년들에 대해서 자리를 주겠다고 했지만 예. 사실 공천이 굉장히 어려운 곳에 내보내가지고 전멸했다 뭐 이런 평가를 받았던 적도 있어요. 예.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쭉 봤을 때 실질적으로 영입에 그치는 게 아니라 원내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뭐 배려까지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 저는 사실 청년 정치란 말을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거든요. 네. 일단 뭐 저 스스로도 예전에 저 지금보다 나이가 어렸을 때도 제가 청년이다라는 걸 내세웠던 적은 없고 제가 청년의 목소리를 담는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예. 누군가가 청년 정치 이렇게 하면은 저분이 자기의 설 자리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저걸 내세우시나 이런 생각이 좀 강했어요. 그래서 청년이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야 청년 정치지 내가 청년이고 내가 청년 정치 한다라는 거는 청년의 몫을 챙기기 위해서 내가 청년이다 하는 건 좀 별로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서 청년의 지지가 있는 것이 이렇게 선순환으로 보여져야 되는 게 우선이 아닌가 싶은데 예. 일단 그런 상징성 있는 인물이라면 당연히 당 내에서 적극적으로 흡수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야죠. 정치라는 거는 어느 세대만 하는 건 아닌데 예. 지금 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86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86이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를 하면서 리빌딩이 잘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심지어는 민주당의 여선웅 행정관도 글을 쓴 것 중에 86들에 대해서 세대 교체가 안 됐기 때문에 70년대생은 86들 수발 들다가 끝났고 심지어 86 때문에 80년대생까지 위협받고 있다. 이런 예. 글까지 발표를 했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당이라는 건 정강 정책을 통해서 정치를 하고 예.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집단인데 안에서 리빌딩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새로운 목소리가 들어오지 못하면서 쇠퇴하고 고정적이고 경직되고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네. 뭐 야구팀 같은 경우로 비교를 하자면 조금 몇 년 더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싶은 선수들도 리빌딩 차원에서 용단을 내리고 은퇴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9명 뛰는 자리에 신인 선수가 들어가서 뛸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면 예. 잘 뛰던 선수 마지막에 나이 차 가지고 은퇴를 갑자기 해버리면 그 팀은 그냥 순위가 이제 급락해 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회를 줘야 돼요, 사실. 그리고 그 기회가 뭐 저일 수도 있지만 제가 아니더라도 저는 그건 상관은 없고 새로운 시도는 계속 돼야 된다. 그 안에 청년 정치를 표방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분이 진짜 청년의 목소리를 담는다면 청년 정치라서가 아니라 예. 그분이 청년의 목소리를 담았기 때문에라도 그런 부분들은 좀 배려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얘기하시면서 86세대 좀 뒤치다꺼리 하던 70년대생들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지금 사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3년생이다 보니까 이 70년대생 X세대에 대해서도 좀 다시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정치권에서도 지난 총선 때 보면 70년대생들이 좀 젊은 축에 속해서 다 젊어졌다 이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이제 구자룡 변호사도 70년대생이시잖아요. 정치권에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좀 앞장서서 나온다면 이 70년대생들이 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세대 교체, 미래 권력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사실 예. X세대란 말 제가 들은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정치권은 역시 좀 굉장히 올드하구나 이런 예. 느낌도 사실 들긴 했는데 이제 다시 좀 회자가 되고 있어요. 예, 다시 예.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전에 대학생 때 나왔던 그 X세대란 말이 정치권에선 이제 주류가 되어 가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근데 정치권이 그만큼 고인물들이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운동권 때의 얘기가 지금까지도 현실 정치에선 그대로였나 이런 생각이 오히려 놀라웠어요. 그래서 예. 70년대 생마저도 이렇게 언급이 될 정도로 우리 정치권에선 세대 교체가 안 됐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정치가 저는 그 직업 정치인으로서 생활이 되고 돈벌이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그러면은 내가 누군가하고 연을 맺고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조직을 따르는 그 포함된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구조가 되면 당연히 내 소신에 따른 정치를 할 수 없지 않나.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새로운 세대는 들어와야 하고 세대 교체는 있어야 된다. 네. 그 70년대생도 지금 제가 주류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늦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86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게 꼭 운동권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세대 교체는 반드시 필요한데 거기에 한동훈 장관의 역할이 여당에서 부각이 된다면 그거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순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분의 에너지가 다른 아까 얘기했던 영입됐던 그 청년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뭐 이미지 메이킹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주도권을 쥐고 그 이전에 해오셨던 분들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분들은 더 하시는 게 맞겠다 하는 분들은 더 하셔야겠지만 예. 기득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배지를 다는데 에너지가 소비되는 용도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분들이 특히 한동훈 장관은 네. 주도권을 쥐고 새로운 바람을 국민의힘에 불어넣는데 실질적인 그런 전권이 주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구자룡 변호사도 입당은 지금 하신 거죠? 아니요, 입당을 아직 아직 안 안 했습니다. 하신 겁니까? 또 이유가 있는 게 예. 제가 그 다음 주까지는 재판이 좀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재판 일정이 계속 있는 바람에 그 인재 영입 발표가 나고 바로 입당식을 하자고 이제 돼 있었는데 당에서 이제 원하는 날짜에 제가 재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재판 때문에 제가 전 법원 가야 되니까 그러시죠. 법원하고의 예. 약속이니까 그래서 본업이니까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예. 법원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전 재판을 가야 되니까 그날은 다른 분들하고 하시고 저는 이제 참석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이랬더니 또 이제 정치권은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또 이제 이상한 또 이제 억측이 나올 수 오해가 예. 나올 수 있어서 그래서 네. 이제 며칠을 연기했는데 그 며칠 사이에 김기현 대표께서 사퇴하시는 바람에 입당식을 해주실 분이 사라지셔서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입당식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사실 당에서는 확정적으로 한동훈 비대위로 간다라는 말은 안 하는데 분위기상 그리고 여론이 돌아가는 거를 봐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어제 한동훈 장관도 피하지 않을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 루신의 글을 인용을 했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말을 꺼내면서 모든 길은 처음에 다 길이 아니었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한 장관의 어제 발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결심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여당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있는데 사실 한동훈 장관을 필요로 하는 것은 일치돼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 어떤 식으로 가장 좀 효과적으로 이제 한동훈 장관께서 나타나시는가 이거에 대한 방법론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비대위원장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이제 또 등장을 하시는 게 맞는가 이제 이 정도 차이에서 비대위원장에서는 여당 내에서도 굉장히 어렵고 흠집 나는 거 각오해야 되는 자리인데 가능하겠느냐라는 네. 거에 대해서 본인께서 용단을 먼저 내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당에서 원한다면 나는 피할 생각이 없다. 흠집 나는 자리라 하더라도 지금 여당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내가 그런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또 그렇게 해야만 쇄신이 되고 또 국민들께 또 감동을 드릴 수 있다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여당 내에서 결정하신다면 나는 또 그때에 대해서 영입 제의 이제 했는데 내가 그때 가서 몸살이는 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또 그쪽 안에서도 머리가 셈법이 또 복잡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건 다 제거를 해주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뭐 오지도 않은 상황인데도 한동훈 장관을 두고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면은 윤석열 아바타가 될 거다. 뭐 김건희 특검에 대해선 제대로 말도 못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그걸 보란 듯이 다 깼거든요. 뭐 맹종하지 않는다 이런 말까지 썼어요. 그래서 이거를 두고 당에서는 약간의 기대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표현에 대해서도 조금 기대감을 가질 법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대가 크죠. 그러니까 기대가 크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오셔야 된다라는 것은 큰 틀에서는 사실 이견은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인지 선대위원장인지 이것만 놓고서 이제 고민이 있었던 것인데 사실 민주당에서야 뭐 이제 한동훈 장관 오면 땡큐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옛날에 거슬러 올라가면 뭐 윤석열 대통령 나오면 땡큐다 윤나땡이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대선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는 다 의미는 없죠 사실. 그리고 아바타라는 얘기도 하지만 국민들께서 많이 이제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한동훈 장관은 누구에게 맹종하고 누가 시키는 일을 하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검찰에 있을 때도 검찰 네. 내부에서도 사실 한동훈 장관은 친분에 의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으로 일한 사람이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회식하자 그럴 때도 회식도 한 번도 안 갔던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친분을 네. 일하는 게 아닌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너무 잘하니까 항상 그 수사를 할 때는 발탁이 됐었다. 법조계에서도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능력으로만 인정을 받고 발탁이 됐지 누구하고의 친분 관계로 오신 분은 아니고 네. 그리고 어려운 수사가 있을 때 기업 수사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이제 이름을 날리셨는데 그때 내놓고 칭찬했던 것도 사실 민주당 쪽 의원님들이 굉장히 정치권에서 한동훈 장관의 이름을 많이 언급했어요. 왜냐면 예. 예전에 사실 뭐 여권 인사들 수사할 때는 민주당에서 다 칭찬했던 분들인데 이제 와서 좀 반대가 되니까 뭐 비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영입에 대한 얘기, 비대위원장 얘기 나올 때 하는 비판도 저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밖에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예.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어떤 분은 낙마하고 어떤 분은 능력을 보이지 못해서 오히려 이미지가 더 깎이고 이런 경우도 우리가 많이 봤어요. 근데 네.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서 굉장히 가시밭길을 걸었는데도 국민적으로 더 호응을 얻고 지지를 얻은 건 본인 능력이거든요. 예. 그 와중에 윤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한다라는 얘기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본인 능력대로 일했고 오히려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스타 장관이 한동훈 장관이다라는 평가를 얻었는데 본인 능력으로 여기까지 오신 거를 우리가 지켜봤는데 시키는 대로 할 것이다. 이제 와서 갑자기? 그럴 리는 없다. 예. 예, 그거는 그냥 정치권에서 팩트 없이 공격하는 거지. 예. 그분의 그 궤적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기는 어렵고 우리가 지켜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별로 이렇게 와닿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듣다가 좀 하나 생각난 게 제가 대통령실 출입을 하면서 이제 취재를 했던 건데 그 특별 사면 있잖아요. 대통령 권한이다 보니까 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수사했고 이 사람의 특별 사면에 대해서 끝까지 소신을 굽히지 않아서 설득이 되게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예. 대해서는 항상 소신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뭐 공직자로서 자신이 내야 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않겠다. 항상 뭐 용기와 헌신으로 최선을 네. 다하겠다라는 거에 괴를 같이 해서 대통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 얘기했고 수사 과정에서도 예전에 검사 시절에도 항상 자기 의견을 가지고 얘기했고 윤 대통령께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지휘를 할 때 결국은 한동훈이 하는 말이 맞았구나 이렇게 수긍하셨던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법무부 장관에서도 자기 목소리 냈던 것 이것도 맹종을 할 것 같은 그런 뭐 다른 의견이 나온다 이런 일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예. 충분히 이거는 자식이 소신대로 해왔던 거를 드러내는 단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국민의힘에서는 늦어도 이제 이번 주 주말 안에는 비대위원장 결론이 날 것 같으니까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
돈봉투 사건 의혹의 정점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일단 구속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이제 본격화될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이 어제 표현하기로는 탈당을 했기 때문에 별 입장을 내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발언이거든요. 많이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정치권이 관여하지 않는 일이 뭐가 있나요? 스포츠 선수가 뭐 어쨌네 저쨌네까지도 다 논평하고 의견 내고 그러시잖아요. 예. 모든 일에 대해서 이슈가 되면은 뭐 의견 내고 공격도 하시고 이랬던 분들이 민주당에서 네.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뽑는데 벌어진 일인데 그 핵심되는 사람이 탈당했으니까 의견이 없고 민주당하고 상관이 없다? 예. 여태까지는 뭐 그럼 뭐 북한에서 미사일 쏜 것도 다 논평했잖아요. 그게 뭐 민주당원이라서 의견 냈던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가 되는 민주당에서의 행사에서 있었던 일이면 네. 민주당에서는 의견을 내고 사실 사과를 하시는 게 맞죠. 그렇죠. 이게 뭐 송영길 전 대표가 대표를 한 게 뭐 아주 뭐 10년 전 일도 아니고 불과 한 뭐 2년 전에 벌어진 이런 사건을 가지고 하는 게 좀 그렇죠. 예, 이해가 예. 안 가는데. 그리고 네. 탈당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쓰이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게 네. 위장 탈당 논란이 있었던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탈당 맞다고 뭐 막 이제 정치권에서 그거에 대해서 비판할 때 뭐 봤어요 뭐 이러면서 막 이제 네. 그 언성도 높이시고 이랬는데 예. 그래놓고서 그 이후에 탈당 상태에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서 공천장 줄 때 참석도 하고 선거운동도 같이 다니고 맞아요. 파란색 네. 점퍼도 입고 그 탈당인가요 아닌가요? 예. 근데 탈당 인사라고 하면서 민주당으로서의 행동을 다 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김남국 의원도 민주당 도당 그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네. 의정 활동에 대해서도 얘기도 하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럼 이분은 탈당하신 건가요, 안 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위장 탈당하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자꾸 예.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탈당했다고 하면서도 민주당으로서 한 식구처럼 움직이시는데 네.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는 탈당했으니까 의견이 없다? 이거는 정말 국민들께서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채널A 정치부에서 좀 취재를 해보니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게 최대 20명 정도가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실제 법정에서는 실명까지 거론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공천 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공천 때 감점 사유가 되는 5대 비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건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돈봉투 300만 원 든 돈봉투 받은 게 왜 5대 비위에는 포함이 안 되는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 공천 항상 얘기하시는데 그 네. 시스템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시스템에 이제 에러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게 걸러지지 않는다면은 이 네. 공천에 대해서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는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재명 대표부터 시작된 잘못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 당원 당규까지 고치면서 이재명 대표를 지켰잖아요. 기소됐을 때 당직에 대해서 정지되는 그 모범을 보였으면 이런 논란까지 안 왔겠죠. 근데 지금 사람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짜다 보니 네. 뭐 당원 당규 고쳤으면 국가로 따지면 헌법 고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민주당 안에서 벌어지는데 그래 놓고서 다른 의원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수가 있을까요? 특히나 그 안에 대부분 친명일 경우에 그거를 네. 어떻게 속아낼 수가 있을까요? 누가 누구를 속아내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지가 않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도 그랬어요. 항상 시스템 공천 얘기하는데 내가 민주당에서 지금 20년 정치했다. 그동안에 그분 공천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예. 시스템을 어떻게 짜는지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본인이 제일 잘하니까 네. 공천 장난질이 심히 우려되고 그런 장난질에 단호히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시다가 결국은 탈당하셨잖아요. 네. 그 공천에 대한 문제는 지금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아니 당을 상대로 경선 효력정지 가처분 뭐 이런 소송 걸었다고 서류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친명과 비명으로 그러니까요. 나뉘어져 예. 있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친명 당 지도부가 있는 곳에 냈던 분들이 다 부적격을 받다 보니까 이게 좀 그 사유도 명확치가 않다 보니까요. 좀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스템을 누가 설계했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사실 거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스탈린도 그 국가를 지배하는 건 표를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표를 세는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예. 표를 어떤 방식으로 세는지 우리 뭐 선거 제도에서도 게리맨더링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선거 구획을 어떻게 긋는지 음. 어떤 표에 가중치를 두는지 지금 예. 이제 전부 다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민주당 내
내에서는 대의원제도 손보고 그 대의원제의 가중 지표값도 지금 많이 낮췄잖아요. 네. 이게 지금 항상 여태까지 그 짜여져 왔던 건 이유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의 가중 지표 계산 이런 거를 다 바꿔가지고 하면 결국은 원하는 사람이 공천을 받는 시스템이 짜여진 거거든요. 예. 그런 시스템을 짜놓고 시스템 공천이니까 문제없다. 그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왜 외면하시는지 이런 예. 것도 굉장히 국민들께서는 다 아시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반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뭐 송영길 전 대표는 구속이 됐고 이재명 대표도 어제 재판받느라고 국회에 나타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전현직 대표가 다 사법 리스크에 연루가 되어 있는데 일단 침묵은 하고 그러면서 계속 김건희 특검법 얘기만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 중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필요하다는 의견도 분명히 있지만 민주당이 그걸 외치는 거에 대해서 본인들의 어떤 실제로 드러난 혐의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그러는 건 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말들도 분명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말을 항상 그걸 따르는 사람이에요. 저로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똑같기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민주당에서 이번에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이재명 대표가 기소됐을 때에도 정치적 도의적으로도 사과하고 이럴 수 있었을 텐데 법적 공방을 벌이더라도 주변에서 다 구속됐으면 예. 주변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됐고 본인 거를 따로 딱 떼가지고서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실지라도 주변에 대해서 관리가 잘못됐던 차원에서라도 충분히 사과를 할 법한데 그거에 대해서 뭐든지 다 조작수사, 기획수사 이렇게만 하셨잖아요. 예. 그래놓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만 주장하면 이제 설득력이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저는 정치적으로 공방을 벌이면서 뭐가 있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도 굉장히 국력 손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독소 조항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 잡고 네. 그러고 나서 국민적으로 의혹을 해소하고자 하는 여론이 있으시다면 못 받을 이유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털어야 한다는 여론이 뭐 더 많다면 특검을 하는 것도 굉장히 전향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특검이 민주당의 선거 캠프처럼 사용돼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기존의 특검이 도입될 때처럼 뭐 변호사협회나 제3의 그런 공정한 단체에서 특검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을 하고 거기서 임명하면 사실 민주당에서 꼭 특검을 선정해야 될 이유는 없는데 왜 이번에 그렇게 해야 될까? 이유는 없죠. 그렇죠. 그리고 브리핑이 가능하게 하는 것도 이제 뭔가 확인되지 않은 피의 사실 공표하겠다는 목적이 너무 드러나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 시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독소 조항이 있어요. 지금 예. 시기를 딱 맞춘 면이 있는데 이 한 3개월 남짓에 대해서 특검이 진행되어야만 하는 필요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국민적인 설득은 무엇인가? 네.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권 때 10개월 정도 수사를 했고 거기서 소환조차 못할 정도로 관련성을 밝히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있는 듯이 하는 것 자체도 사실 부당하지만 예. 그거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알고 싶다라고 하는 국민들이 많으면 뭐 보여드려야 되는 게 뭐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 3개월의 기간 동안에 특검을 선거 캠프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너무 보이는데 이 3개월 땡기고 뒤로 밀고가 실체 진실 발견이라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직결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실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목적이 맞다라면 네. 특검 후보자에 대한 선정 과정 그리고 특검의 시작 시기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고집할 이유를 찾기는 어렵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도 받겠다라고 하면 논의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선거 개입을 하려는 의도만 아니라는 것을 보인다면 얘기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오래 갈 필요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내용을 들어보면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오히려 이제 여당에서 자꾸 거부할 것처럼만 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어제 사실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던 것도 독소 조항이 있는 악법이기 때문에 이건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여야가 이제 좀 전향적으로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너무 정쟁화로만 흘러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또 근거가 있어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뭐 법원에서 재판 받을 때도 관련성이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 판사는 재척 기피 회피해서 재판에서 빼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오히려 민주당에서 법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수사를 하게 만들어요. 그럼 예. 누가 보기에도 공정하지 않다는 의심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법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법리 자체가 그렇지가 않은데. 예. 그러니까 이제 독소 조항은 법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배제해야만 나중에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누구나 수긍할 수 있고 그 네. 이후에 국정에 대해서 혼란도 없고 국론이 분열되는 일도 없겠다. 이거 얘기하는 게 3개월 동안에 이거 독소조항 빼자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민주당에서 정치적인 의도, 선거 개입의 의도만 없다면 이거를 회피할 논리를 대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걸 안 받으면 총선에 영향 주기 위한 목적인 게 오히려 뭐 드러나는 그렇죠. 상황인 것 같네요. 그렇죠. 박주민 그 민주당 원내 수석 같은 경우는 이 얘기도 했더라고요. 지금 사실 이제 정의당과 민주당이 함께 합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안에는 그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부분만 들어 있는데 뭔가 그 대상이 좀 폭넓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어요. 민주당은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 함정 취재 의혹이 있는 그 명품백 사건을 좀 집어넣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인데 뭐 그런 식으로 막 이것저것 다 때려 넣어가지고 범위 넓혀도 되는 건가요? 법을 그렇게 만드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그 특검이라는 건 항상 여야 협상의 결과물이었어요. 예. 근데 이렇게 의석수 많다고 해서 뭐 여태까지 법안도 그냥 민주당에서 결정한 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다 보니까 특검도 지금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당에서 결정해서 민주당이 그냥 버튼만 누르면 법이 돼버려요. 예. 근데 법을 이렇게 만드는 건 있어온 예가 없고 특검도 그렇고 법을 네. 그렇게 만들면 안 되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겠다는 법이잖아요. 예. 예, 수사에 대해서는 준사법기관이고 사법작용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이렇게 정치적인 이해 득실만 가지고 하면은 사실 이거 지금 선거운동이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법은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지금 뭐 진행하고 있는 이제 이재명 대표 뭐 재판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보니까 거의 뭐 계속해서 재판 일정 때문에 당무는 못하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무마 청탁 의혹에 연루된 이제 법조인들이 어제 보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던데 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좀 이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이재명 대표에게는. 근데 이게 뭐 이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예. 가장 직결되는 거는 이제 그 시행사 대표인 정바울 씨가 자신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굉장히 한 8억 이상의 돈이 넘어갔다 변호사들에게. 네. 근데 결백한 사람이 그 정도 돈 써가면서 수사 무마를 시키나요? 그죠? 아니죠. 예. 그러면 네. 백현동에 대해서는 그 혐의들이 거의 인정됐고 그 혐의의 핵심 당사자가 내가 이게 진짜 구속될 수 있는 굉장히 중형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다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예. 자기 죄는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음. 그 정도 돈 써가지고 무마하려고 했던 사건이 드러나면 네. 정바울 씨나 김인섭 씨에 대한 사건도 결론이 이제 얼마 뒤에 나거든요. 그럼 이제 예. 거기서 어느 정도 결론 나겠구나라는 게 예상이 되고 음. 거기서 결론이 나면 백현동 사건은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백현동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배임 혐의 그리고 백현동과 관련한 그 국토부 협박에 대한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다 연결돼 있거든요. 예. 쭉 타고 올라가서 다 유죄 쪽으로 갈 수 있는 문이 열릴 수 있다. 네. 이거는 하나도 떼놓을 수 없고 이게 생물처럼 다 연결돼 있거든요. 다 연루가 되어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번 거가 전초전의 또 다른 전초전 예고편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서 구속이 되고 안 되고 이거에 대한 결론도 있지만 정바울 씨가 8억 돈 줘가지고 자기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다. 이 예. 부분을 관심 있게 봐주시면 네. 자기 죄는 자기가 제일 잘하니까 예. 나머지 사건들도 좀 8억은 상당한 거액인데 그 그렇죠. 정도 돈까지 써가면서 무마하려 했던 거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구재룡 변호사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